역전의 용사들 시작합니다. 일요일 저녁 역전의 용사 시작하겠습니다. 매일 쏟아지는 수없이 많은 뉴스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 뽑아놓고 여러분들이 분석, 평론, 듣지 못한 내용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이고 방송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역전의 용사 월요일 저녁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계신 스픽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오늘 역전의 용사 함께할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요즘 강력합니다. 이야기할 때마다 반응이 폭발적입니다. 이병철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요즘 발언 하나하나가 기본 조회수가 10만회, 20만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비결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분들이 못 보는 걸 특별하게 봐내는 뭔가 신미한 같은 게 있으신가요? 신미한이라기보다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죠. 공부를 열심히 한다. 특정 사안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분석과 파악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시고요. 여기에 뒤질쳐라. 오늘 한번 따라가 보겠다. 아니 더 앞서버리겠다라고 각오하고 나오신 분이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강미정 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당 대변인 강미정입니다. 자, 오늘 이병철 변호사님과 이렇게 방송한다는 것은 개인한테는 해볼만 하다 이런 생각입니까? 아니면 굉장히 영광이다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영광이기도 하고 또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서 네. 한번 잘 배워서 뛰어넘어 보겠습니다. 잘 배워서 뛰어넘는다. 예, 그 말씀이 일단 더 확 와닿는데 저는 뛰어넘는다는 쪽에 한 표 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방송 보시면서 댓글 주고 계십니다. 고추할멈님 어서 오십시오. 짱님, 이JK님, 시더2000님, 비버 소장님. 야, 그리고 나오미님은 노영희 변호사 어디 갔느냐 했는데 노영희 변호사는 일주일에 두 번, 제가 일주일에 세 번 진행을 하는데요. 내일 저녁에 노영희 변호사가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와 이변 나오셨다 프리던님 주셨습니다. 야 요즘 이병철 변호사님을 이변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분도 있습니다. 그만큼 친근해졌다는 것인데요. 명단신님께서도 이병철 변호사님 응원합니다. 강미정 대변인 반갑습니다. 이렇게 이제 주고 계십니다. 2,000분 가까이 출발하는데요. 좋아요 누르면서 이 방송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제대로 논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인영 문상호 감옥에서 군 검찰에 추가 기소가 되었다라는 소식 여러분들 접하셨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 이전에 지금 현재 내란 특검을 맡고 있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군사재판을 하고 있는 사건을 넘겨오지 않겠다. 오히려 군사법원에 이 사건을 그대로 존치시키고 내란 특검에서는 지금 사령관급을 비롯한 반란 가담 세력에 대한 수사를 우리가 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이병철 변호사님 이거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란 특검법에서 이제 그간의 수사를 거의 못했던 걸 다뤄야 되는 게 그 군형법상의 군사 반란죄잖아요. 이거는 통째로 빠져 있으니까 이게 이제 전두환 노태우 1212 군사 반란. 네. 그게 군형법상 군사 반란죄예요. 그거는 사형만 있습니다. 사형만. 그다음에 5.18 광주 학살은 이제 내란 목적 살인이었고 지금 그 내란 특검법에도 이 군사 반란죄를 수사하도록 돼 있어요. 네. 그런데 며칠 전에 조은석 특검이 그 지금 군 검찰 그리고 이제 재판하고 있는 이제 군사 법원이 있잖아요. 서울중앙군사법원. 그 사건을 이제 내란 특검 법 규정에 의하면은 군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야 되고 그러면은 군사 법원은 이 민간 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군사법원 재판장이 또 물었어요. 군검찰한테 이거 이송을 해야 되려면은 이첩을 먼저 해야 되는데 이첩 요청을 받았냐? 그러니까 검찰이 요청이 오면은 이첩을 하겠다. 그런데 이제 조은석 내란 특검이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니까 군형법에 따라서 그 군인들을 수사하고 재판하는 게 더 신속하다. 저 군형법 조문이 그거는 군형법이니까 조금 일반 형사소송법보다는 조금 절차가 간소합니다. 네.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그쪽에서 해라 이거는 내란 특검을 만드는 취지에 반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결국은 보세요. 그저께 난리가 났던 지난주에 김용현에 네. 대한 결국
추가 기소 및 추가 구속영장 청구를 조은석 내란 특검이 했잖아요. 네. 똑같이 조은석 내란 특검이 이 군사령관에 대해서도 추가로 할 거라고 다 국민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 군 검찰이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조은석 특검은 그런 뭐 신속한 재판 뭐 여러 뭐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군 검찰이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럼 앞으로 안 하겠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군 검찰은 여태까지 군사 반란죄 이런 거는 손도 안 댔고 북한과의 무슨 외환죄 이런 거 손도 안 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거기서 하리라고 기대할 수 없죠. 그러면 거기서는 본래 안 하는 건데 조은석 내란 특검도 나는 안 하겠다.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겁니다. 자, 실제로 안 할까요? 아니면 지금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온다는 정도의 보도로 봐야 됩니까? 이제 특검은 그 조은석 특검이 주도하는 대로 흘러가는 게 사실상 이 변호사님 말씀처럼 맞는 것 같은데 헌법 27조 2항을 보면 군인도 예외 없이 법률이 정한 경우 외에는 일반 법원에서 재판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특히 군사안 내란의 경우 혹은 헌정질서 파괴 등 헌법적 범죄와 연결되는 경우에는 사법재판 그러니까 이제 특검이 군범사법원보다 관할산 우선 적용될 수 있다라는 해석이 나와요. 네. 그러면 이런 헌법에 적용되고 적시되는 내용을 조은석 특검은 다른 방법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는 취지인지 그것 또한 저는 아니 궁금해요. 이제 그 내란 특검법이 특별법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최근에 만든 신법이잖아요. 특별법 우선의 원칙,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내란 특검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내란 특검법은 조은석 내란 특검이 현역 군인들도 다 하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안 하겠다는 게 이게 어이가 없는 거죠. 자, 왜 안 한다고 이렇게 조금 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예. 언론에 보도된 그분들 얘기가 특검 보도라고 상의를 했더니 일반 형사소송법은 검사 앞에서 작성된 조서 이런 것도 부인해버리면 그거는 휴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그 관계인들을 전부 법원의 증인으로 불러서 증인신문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현재 제도예요.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시간이 좀 더 걸린다. 그게 논리가 될 수가 없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하면 증인 부르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군형법 그리고 군사법원법은 그런 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군 검사 앞에서 작성된 조서가 증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네. 과거에 우리 그 제도처럼. 예. 그러니까 재판이 좀 빠르죠. 그러니까 저쪽에서 하는 게 신속한 재판 할 수 있으니까 저쪽에 맡긴다라는 거예요. 지금 발표된 내용이. 그건 전혀 아니 그러면 자 그런 이제 재판의 편의성이 있는 것과 자 무관하게 지금 외환죄 같은 거 북한의 전쟁 유도하기 위해서 뭔가 조치를 취했다라고 하는 것도 일체 수사가 지금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노상원 또 전 사령관이 갖고 있던 여러 가지 수첩의 내용도 지금 뭐 외환과 관련된 혐의로 충분히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데 그것도 지금 안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수사를 그러면은 군사 검찰이 군 검찰이 하라 이런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이건 별도로 떼 와서 내란 특검에서 한다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지금 조은석 내란 특검의 그 지금 보도된 그 논리만 있으니까 그 논리를 갖고 생각을 해보면 그 외환죄 그리고 군형법상의 군사 반란죄 이것도 현역 군인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군 검찰이 하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지휘한 게 이제 민간인인 윤석열, 김용현이잖아요. 그거는 아마도 내란 특검이 하겠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네. 주요 임무 종사자 그리고 군대가 투입됐고 특수부대가 투입됐을 때 그거를 지휘한 게 현역 군인 사령관들이잖아요. 이 사람들 수사는 저쪽이 하고 민간인은 이쪽이 하고 있을 수 없는 거죠. 자 그러면은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대충 하겠다라고 공언하는 것과 똑같다? 저는 말이 안 되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저는 한 가지는 이렇게 생각도 들어요. 지금 이 특검하고 특검보들이 이 법률 검토가 아직 충분하게 안 된 거 아닌가. 지금 저는 일단 그런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주장도 했어요. 계속 우리가 의구심 갖는 게 왜 서울 고검의 청사를 사무실을 꾸렸냐.
그 논리는 네. 내란 특검이 수사하는 내용이 군사 기밀이나 이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보안 보안상. 때문에 그렇다. 근데 지금 그 군사 기밀 관련된 걸 수사를 안 하겠다면서 무슨 보안이라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명분으로 내세웠던 이유가 사실은 진행되지 않을 건데도 명분으로 쓰이고 그냥 말아버리는 그러니까 주장이라는 모순되니까 것이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국민한테 브리핑을 좀 상세하게 좀 하셔라. 브리핑을 안 해요, 지금. 맞습니다. 내란 특검법 13조에는 대국민 보고 의무가 있어요.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매일같이 브리핑을 하고 이러이러한 상세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하면 언론에서도 또 자세히 들어보고 수긍도 되고 할 텐데 브리핑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결정해버리고 오늘도 군검찰이 추가 기소하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수사기관에서 어떤 조사를 하든 간에 중간에 기자들이든 아니면 대국민 브리핑이든 하기만 하면 문제될 소지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내란 특검 시작되더라도 군사재판은 정지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하는 게 훨씬 더 이롭다라는 입장으로 들리는데 그건 또 아닌가요? 그건 전혀. 아니 그러면은 실제 뭐 때문에 이렇게 합니까? 진짜 봐주기 수사하려고 각오했습니까? 내란 사건 별것 아니다 또는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것 정도에서 그냥 윤석열 내란 수개고 여기에 주요 임무 종사를 했던 김용현 사부 처리하고 나머지는 그냥 유야무야 이렇게 끝내겠다라는 의도를 그대로 드러낸 거라고 보면 됩니까? 뭐 저는 뭐 제가 또 그분 또 이제 출범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추측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뭐 이런 것 같고 어쨌든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브리핑을 상세히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야, 오늘 이 문제를 어떤 기자들도 짚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건 굉장히 전문적인 문제고 예. 내란 특검법을 정확히 아는 법률 전문가들도 지금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군검찰이 추가 기소 및 추가 영장 청구했다 하길래 예, 예.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예. 이거는 말이 안 된다 해서 제가 내란 특검법을 다시 또 검토를 해봤더니 지금 이거는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자 검찰이 지금 뭔가 지금 움직이는 것 특히 김인석 총리 지명자에 대해서 자 수사에 착수했다 또는 사건을 배당했다라는 것이 검찰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조은석 특검이 지금 계속 우려의 목소리를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석연찮은 방식으로 지금 수사의 규모나 내용을 좀 축소하는 것 같다라는 것이 괴를 같이 한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민주당은 그럼 제대로 대응을 하고 있느냐라는 그렇습니다. 것이 이제 같이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고 그렇습니다. 대통령은 어떤 식으로든 통제를 한다거나 이렇게 간섭을 할 수 없는 위치에서 그렇죠. 국정 운영을 해야 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좀 더 폭넓게 이렇게 좀 구성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조은석 특검 논리대로 하면은 현재 고검하고 서울중앙지검 특히 고검 그 특수본 박세현 특수본부장이 지금 내란 사건을 여태까지 해왔잖아요. 예. 거기서 계속 해라는 소리하고 똑같아요. 그쪽이 해왔으니까 그쪽이 더 신속하게 잘하겠네. 이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네,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방송에서 예, 이걸 일단 최대한 알리고 알리는 거.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에서 이 문제를 민주당이 이 법률도 만들었잖아요. 예. 그리고 통제를 하고 하는 거는 또 국회의 몫이거든요. 예. 그리고 국회에 대한 보고 의무도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특히 이제 법사위 이런 데서 그 특검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이제 통제를 해야죠. 이런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군사재판이 멈추면 멈추는 대로 내란 특검만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주장을 한다면 조은석 특검의 경우에는 군사재판은 불완전하고 그리고 사건을 쪼개게 하려는 시도가 적용될 수 있다. 우리만 못하다. 관할도 좁다. 그래서 이건 단순히 군 관련 법 위반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를 상대로 내란을 도모했기 때문에 우리 특검에서만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떤 방법으로 조금 아니 그게 이제 주장이 예. 아니라 내란 특검 법률이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군 검찰이 한 거 그건 믿을 수 없으니까 네, 맞습니다. 특검이 하라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빨리 지금 이제 법사위가 좀 소집되면 좋겠다. 긴급 현안 질의를 통해서 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아직 이제 사태가 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주에 이제 한번 연다 이렇게 지금 이제
예고가 돼 있는데 이거 지금 제대로 따지지 않으면 워낙 많은 뉴스가 동시에 쏟아지고 있어서 이거 자칫 잘못하면은 특검이 제대로 못 갈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볼 네, 수도 있겠습니다. 네, 네. 걱정이 많이 되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문제 우리가 오늘 일단은 가장 먼저 문제 제기를 좀 해놓고 추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따져봐야 하겠습니다. 특히나 외환죄 관련 경우에는 반드시 수사를 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군사 반란죄는 더 크죠. 예. 외환죄는 약간 애매합니다. 이게 입증이. 그러니까 뭐 아파트 헬기를 띄웠다 또는 뭐 저기 뭐 원점 타격했다. 연평도 쪽에 어떤 그 공작을 했다. 또 드론을 보내가지고 예. 그게 이제 그냥 외환죄 이러니까 국민들이 잘 모르시는데 그 형법에 외환죄라는 장에 세부적인 죄목들이 있어요. 네. 거기에 북한과 통모해가지고 어떤 공작을 했다. 이 북한과의 통모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외환 유치죄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해당 사항이 없을 거예요. 이거는 일반 이적죄로 의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한 짓을 함으로써 우리에게 군사상 불이익을 가하고 이제 북한 쪽에는 군사상 이익을 줬다. 이제 요 조항을 적용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군사 반란죄는 쉽습니다. 예. 헌법재판소 헌재 결정문에 다 확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국민들이 다 보셨잖아요. 군대가 동원됐잖아요. 그 군형법 제5조에 있는 군사반란죄의 요건이 딱 이렇게 돼 있어요. 작당하여 군인들이 병기를 휴대하고 작당하여 반란한 자. 그거 딱 그냥 수사할 게 없습니다. 네. 자, 특검 수사에 대해서 이런 문제 제기 오늘 좀 해놓고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에 지금 일단 안 간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뭐 일부 보수 또는 유튜브 채널에서 왜 안 가느냐라고 해서 본색을 드러냈다고 했는데 호주도 가지 않고 일본도 가지 않습니다. 그만큼 지금 국제 정세가 그렇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일단 대통령 이 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잘하신 거죠. 잘했습니까?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쪽, 네. 그리고 유튜브 쪽 또 자기들이 지금 실수했구나 하는 걸 알아요. 네. 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도 안 간다, 호주도 네, 안 간다, 맞습니다. 미국 트럼프도 안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습니까? 예. 지금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왜냐하면 지금 이건 이스라엘의 전쟁이죠. 예. 미국은 이스라엘하고 군사 동맹입니다. 그리고 나토는 미국하고 서유럽 간의 군사 동맹 체제죠. 그러면 미국을 고리로 지금 이스라엘 전쟁에 나토는 어쨌든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동맹 그 네. 조약에 따라서 우리는 미국하고 동맹이잖아요. 우리는 한미 군사 동맹 조약에 따라서 미국이 공격당하면은 우리는 자동 개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본도 미국하고 군사 동맹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도 여기에 개입할 이유가 없는 거죠. 안 가는 거 당연한 거고. 미국이 전 세계 국가 중에서 가장 군사 동맹 체제가 강력한 나라가 어디일까요? 이스라엘, 일본, 한국, 호주입니다. 예. 호주가 미국하고 군사 안보가 가장 긴밀한 나라예요. 그래서 호주에는 전략 자산을 다 파는 정도로, 왜냐하면 태평양 전쟁의 기지가 호주였기 때문에 그만큼 호주의 전략적 군사적 그 중요성이 미국한테는 제일 중요한데 호주도 안 가잖아요. 그래서 런종섭이 호주로 갔다가 다시 조사받으러 들어왔던 네. 사실도 있고요.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에는 실용 외교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토 회담에 참석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이익이 제한적이죠. 그래서 안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지금 아까 이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의힘 쪽에서 비판하는 속내를 들여다보면 한미 동맹을 맹종했던 자신들의 과거를 자기들의 입으로 드러낸 셈이에요. 이해할 수 없다면서 지금 이제 반발하고 있는데 네. 그 이해할 수 없다는 게 어떤 거죠? 그러면 여기서도 나토 정상회담에 참석해야 된다. 일본도 호주도 가지 않고 지금 트럼프도 안 갈지도 모른다는 말씀을 이제 우리 지금 이 변호사께서 예, 중동 하셨고. 사태 때문에 못 가는 게 맞는 것 예. 같습니다. 야, 근데 이게 이제 지금은 국민의힘도 예. 지금 실패했네 이렇게 지금 후회하고 있어요. 그렇죠. 속으로. 이불킥 상황일 예. 수 있죠. 예. 자, 이게 근데 우리 한반도에 미칠 영향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북한 쪽과 대화를 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게 하나가 생겼고, 두 번째 이게 이제 원유 가격이 어떤 식으로든 뭐 영향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국 경제를 좀 더 이렇게 다시 이렇게 세우는데 걸림돌이 되는 거 아니냐, 굉장히 불안하다. 이재명 정부까지 엮어버리니까 야, 이게
초반에 맞는 위기치고는 너무 강한 거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변호사님 어떻게 보시죠? 이게 국제 경제, 예. 국제 정치의 엄청난 사건이에요. 네. 우선 경제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3차 오일 쇼크가 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 1973년도에 1차 오일 쇼크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 나이 때는 뭐 대충은 네. 아는데, 예, 이제 그거는 이스라엘이 1, 2, 3, 4차 중동 전쟁을 했는데 4차 중동 전쟁의 이제 그 여파로 어쨌든 그 오일 쇼크가 터졌고, 더 심각한 거는 박정희 대통령 시에 됐던 1979년도에 2차 오일 쇼크가 터지고 이게 엄청났거든요. 그 전 세계를 강타했어요. 네. 예. 이제 그거는 역시 이란입니다. 그때 이란의 그 팔레비 왕조 몰아내고 이슬람 혁명이 터지고 하면서 석유 수출이 동결돼 가지고 지금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때도 이란이었고, 그때도 석유 수출 동결,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런 비슷한 사태가 터졌고, 미국하고의 엄청난 갈등이었고, 이게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잖아요. 네. 우리나라 지금 원유 수입의 70%가 호르무즈 해협으로 통해서 오거든요. 자, 결의를 냈고 아직 이제 뭐 국가안보위에서 최종적으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데 뭐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 예, 되죠. 예. 만약에 그게 단행되면 심각한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게 단행되면 또 미국도 어떤 군사 작전을 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좀 장기화된다면 벌써 국제 유가는 굉장히 이제 뛰고 있잖아요. 예. 예. 이제 이 3차 오일 쇼크라는 거는 지금 우리나라 인플레가 굉장히 불안하죠. 지금 예. 생활 물가가 집값은 폭등하고 있어요. 네. 만약에 유가 공급 측 쇼크가 또 만약에 오고 장기화되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자, 유가가 최대 130달러 배럴당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하면 실제로 이제 경제 전문가로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너무 또 국민들이 불안해하시면 안 돼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걸 잘 이재명 정부가 관리해야 됩니다. 그 과거하고는 다르니까. 근데 이제 과거의 사례를 이제 보고 우리가 이제 좀 이게 공부를 하면 2차 오일 쇼크가 터져가지고 전 세계가 우리나라도 스태그플레이션이 덮쳤어요. 그게 뭐냐? 엄청난 물가 상승에 엄청난 경기 불안, 엄청난 실업자. 이제 이게 동시에 터지는 거거든요. 그때 미국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미국도 그래서 금리가 20% 이상 오르고 하는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때 레이건 행정부 때. 우리나라는 다소 그래도 잘 넘어갔습니다. 그 당시 김재익 경제수석, 그 예. 유명한. 그분이 굉장히 그 경제 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는 그래도 괜찮게 넘어갔지만 우리나라가 박정희 18년 동안 10% 이상 고도 성장하다가 그 2차 오일 쇼크 터지면서 마이너스 6%로 떨어졌어요. 예. 미국도 비슷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인데, 예, 전 2차 대전 이후에 자본주의가 겪은 가장 큰 이 위기입니다. 그때 그 유명한 밀턴 프리드만이 등장한 거예요. 지금 이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 이거를 정부가 정말로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네. 우리가 현재 경기도 굉장히 안 좋잖아요. 네. 다른 나라는 좋은데 우리나라만 윤석열이가 개판을 만들어 놨잖아요. 성장률이 0%예요. 실업자는 굉장히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청년 실업은 굉장합니다. 그런데 인플레가 굉장히 불안한 상태인데 만약에 이게 장기화되면 이재명 정부가 이거 극복하는데 진짜 지금 총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지금 설명을 듣다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집중 있게 빨려 네. 들어가는데, 그러면은 이재명 정부는 지금 어쨌든 맹목적인 동맹을 맺지 않겠다라는 선언인 것 같고요. 이 조약 모임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가, 그리고 맹목적으로 동맹 안 맺을 거야 하면 앞으로의 외교 관계에서는 시험대에 오른 것 같은데 돌파구를 잘 찾고 있는지 이거는 저도 질문하고 아니 뭐 싶어요. 그런 의미까지 너무 확대할 필요는 없고, 네. 왜냐하면 군사 동맹이 제일 강한 미국, 호주, 일본도 안 가는 거니까. 왜냐하면 불개의 원칙인 거죠. 네. 그 남의 나라 전쟁에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 이란 전쟁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미국은 이스라엘과 한 몸이기 때문에 미국 전쟁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이 전쟁의 굉장히 특이점은 이스라엘이 1, 2, 3, 4차 중동 전쟁도 하고 수많은 전쟁을 해왔는데 거기에 미국이 간접적으로 군사 지원을 해왔지, 미국이 직접 이스라엘의 적국을 향해서 직접 당사자로 전쟁에 참가한 것은 처음입니다. 걸프전이 있었어요. 1991년. 그거는 미국이 이라크를 직접 상대로 한 거고 이스라엘하고 상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동 전쟁에 있어서도 굉장히 새로운 형태의 전쟁이고 이제 이거는 더 깊이 있게 보면은 트럼프의 그런 이제 속내가 있는 거죠. 그 이제 그거까지 하면 너무 깊고 일단 여기까지만.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미국에 있는 셰일가스 가격을 높이거나 또는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아예 이스라엘 전쟁에 뛰어들어서 아예 이란을 자 저렇게 이제 폭격을 하고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시키는 것이 혹시라도 장사에 아주 능한 트럼프의 계획이냐 아니냐 이런 질문도 좀 드려요. 당연히 이번에 군사작전 하면서 그까지 계산했을 거예요. 그리고 중국이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서 수입하는 그 원유가 15%거든요. 네. 중국한테 굉장히 심각한 타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중국도 반발하고 있고 러시아는 산유국이고 수출국이잖아요. 유가가 올라가면 러시아는 좋거든. 그러니까 이란은 러시아하고 굉장히 동맹 체제 비슷하지만 러시아도 이거 우리한테 뭐 장사가 괜찮잖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덮을 수 있고 세계 여론에 북한도 바로 지금 비난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에 대해서 이거는 네. 국제법 위반이다. 근데 전체적으로 모든 나라는 자기 나라의 이익만 계산을 하고 있죠. 또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요, 변호사님. 일단 유가 상승도 문제긴 하지만 만약에 앞으로 해운보험 비용이 상승하면 한국에서 수출할 때에도 부담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조절하고 조율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지금 뭐 경제적으로 터져야 되는 문제가 이게 장기화된다면 뭐 진짜 가늠할 수 없는데 뭐 세부적인 거 하나하나 다 따지는 것보다는 지금은 조금 큰 차원에서 좀 거시적으로 일단은 짚어봐야 예,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무조건 반대한다. 어떤 경우에도 전쟁에 동원되거나 우리가 주도할 리가 없다. 그래서 오늘도 사실 제가 미국에 전화를 해서 우리 미주민주 참여 포럼의 대표님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네.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이게 혼란스러워한다. 왜냐하면 설명을 공화당, 민주당 다 못한다는 거예요. 왜 갑자기 이 전쟁을 일으켰느냐라는 것을 미국 내에서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트럼프의 계획이 있었을 텐데 국내의 여론은 매우 안 좋아질 것이다. 미국 국내에. 그리고 지금 관세 전쟁이 한참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느닷없이 이렇게 돼 버리면 국제사회에서 미국과 어떤 조약과 협상을 하더라도 이걸 믿을 수 없다. 왜냐하면 거짓말을 드러내놓고 이제 해버렸지 않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궁지에 몰릴 가능성이 아주 높다. 뭐 이렇게 이제 전망도 합니다. 다만 이것이 장기화될 경우라는 이제 전제는 있긴 했지만 그만큼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은데 지금 그 말씀하신 이제 트럼프가 들어서자마자 관세 전쟁을 했잖아요. 예. 근데 관세 전쟁에 지금 덕을 못 보았거든요. 결국은 효과가 없었어요. 이거는 거의 제국주의적인 착취 비슷하게 어떻게 한 방에 150%를 올립니까? 네. 근데 중국에 대해서 145%를 때렸죠. 중국이 보복 관세로 125%를 때렸어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이거를 한 이제 가장 1차적인 이유는 너무 무역 적자하고 재정 적자가 심하기 때문에 이걸 했다 하는 것은 뭐 공지의 사실이에요. 그래서 관세 장벽을 쌓아가지고 이 두 가지 적자를 해소한다 이거였는데 중국하고 일본도 그 미국의 국채를 1등이 일본, 2등이 중국인데 그거를 투매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미국 국채 가격이 폭락하고 금리가 치솟으니까 미국의 금리가 치솟으니까 경기가 엄청나게 안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트럼프가 그 파월 연준 그 의장한테 자꾸 금리 낮춰라 해도 파월은 안 듣거든요. 그 독립성이 강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여기서 실패하니까 저는 이게 이 군사작전은 벌써 수개월 전부터 준비됐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엄청난 군사작전이에요. 미국이 벌였던 그 여러 전쟁들 중에 이 전쟁의 이 독특한 점은 미국 최고의 전략 자산이 투입됐다는 거거든요. 스텔스기가 미국이 B2 전략 폭격기가 19대 있어요. 맞습니다. 한 대당 3조기 때문에 예. 추가로 만들지 않습니다. 19대 중에 7대가 투입됐습니다. 전쟁 개전하면서 첫날 7대가 최신 벙커버스터 GPU를 두 대씩 해서 14발을 투발했어요. 어마어마한 전쟁을 벌인 거예요. 토마호크 이런 거는 기본이고. 네. 그러니까 미국은 한 방에 끝내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몇 달 전부터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거잖아요. 예, 이거는 관세 전쟁에서 결국 하나도 득도 못 보고 이제 결국 선택한 게
미국의 가장 강력한 네오콘 군산복합체를 등에 업은 네오콘이 이 명분은 이제 이란의 핵무기가 거의 완성되었다. 이제 그 핵무기를 제거해야 된다는 명분을 내걸고 이제 일으킨 전쟁이다. 일단 이렇게 보입니다. 외부 상황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이제 긴급 그 관계 장관 회의 또는 수석 보좌관 회의를 통해서 정부 차원에서 대응 제대로 하자라고 이제 했는데,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봐야 할 소식은 이제 장관급 인선 11명의 장관, 1명의 국무조정실장 장관급 인사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이병철 변호사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무난하다, 잘했다, 또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 어떻게 지금 장관급 인사에 대해서 뭐 오늘 발표된 인사는 일단 좀 뭐 얼마나 능력 있는 분들인지 지금 대통령이 강조하신 능력으로 뽑겠다. 예. 그런데 이분들이 얼마나 능력자인지는 뭐 우선은 좀 봐야 되겠고, 뭐 처음 듣는 이름도 많고요. 이제 오늘 보면은 좀 이제 특이점은 제일 중요한 경제부처 장관이 빠져 있고, 네. 그리고 지금 검찰 그 총장부터 다 법무부도 숙청해야 빠져 되는데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빠져 있죠. 이건 워낙 중요하니까. 그리고 중요하지만 빨리 해야 됩니다. 지금 이 국제 경제도 이렇게 엉망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부처 장관을 빨리 하는 게 또 이제 새로운 과제로 등장했다. 지금 국민추천제 받은 그 이번 장관들 중에 법무부가 1위 한 걸로 알고 네, 있고요. 가장 많은 분들이 예. 이제 추천을 했죠. 그리고 보건복지위가 2위로 알고 예, 있는데 3위가 검찰총장이고요. 네. 그만큼 국민적인 관심과 추천한 인사들이 너무 많아서 그걸 다 일일이 고려하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해하는 이번 장관 인사는 농림수산부의 네. 송미령 장관 이제 장관이에요. 유임시킨다고 했는데, 예.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것은 유임된 장관의 경우에는 인사청문회를 그냥 패스하고 바로 장관 임명이 업무 되죠. 예. 임명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민원이 굉장히 많이 제기되는 걸로 알아서 아마도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세요? 오늘 인사에 대해서는. 저는 실용 외교는 실용 외교대로, 실용 정책은 정책대로 끌고 가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조에 맞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출신 학교, 출신 지역들을 보면 어느 지역에 이렇게 편파적이지 않고 골고루 섞였다는 인상을 주거든요. 정치인들 이제 의원들, 정치인들의 입각이 좀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재명 정부는 AI 과학기술 분야에 진심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한성숙 네이버의 대표이사가 이번에 이제 그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으로 이렇게 이제 임명이 되지 않습니까? 저런 부분도 실용이지만 아주 획기적 또는 혁신적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던데, 저런 분들이 들어가면 실제 장관으로 역할은 제대로 할 것 같습니까? 그게 과거에도 유명한 그 CEO 출신들을 그 인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실패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성공하는 경우도 있고 실패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뭐 네. 누구든지 간에. 근데 이제 이분이 성공할 수 있을지는 이제 뭐가 핵심이냐면, 민간에만 있던 분들은 관료 조직을 장악하는 게 굉장히 미숙합니다. 네. 또 관료들이 또 흔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공무원 조직의 논리와 민간의 논리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민간은 돈을 잘 벌어야 돼. 실적 중심이에요. 관료는 절차적 정당성이나 명분이 중요하거든. 이제 그런 거를 잘 조율할 수 있는 이제 그 분이냐 하는 거는 이제 그분이 앞으로 잘 하셔야 되겠죠. 저는 제일 오늘 그 이렇게 딱 한 명만 꼽자면 저는 민주노총 출신. 노동부 김영훈 노동부 장관. 그건 대한민국 네,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네. 그 획기적인 맞습니다. 인사다. 저는 그거 하나가 가장 눈에 보이더라고요. 이분이 첫 직장이 뭐였던지 아시죠? 좀 모릅니다. 뭐 철도 철도청에서 철도 기관사를 했어요. 예, 지금도 하고 계신 걸로 기관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노총에 이제 몸담고 있었고, 정의당 쪽에서 노동위원장을 오래 하셨어요. 네. 이번에 민주당에서도 영입을 시도했는데 민주당으로 들어오지 않고 오히려 이제 대선 과정에서 좋은 인재 추천을 하는 네. 역할을 했는데, 김영훈 보니까 마산 출신이더라고요. 부산에 태어나서 마산에서 이제 고등학교를 나오고 네. 부산에 이제 동아대학 뭐 이렇게 졸업해서 철도기관사로 이제 첫 근무를 했는데, 아주 살아왔던 삶의 이력이 특이하다, 독특하다 이제 이런 생각인데, 뭐 특이하고 독특한 것보다는 역량이 충분히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이제 노동 문제를 어떻게 이제 좀 잘 가져갈지는 기대를 하는 분들도 많겠다 이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통령 후보로 나선 때의 공약
이행률과 예. 굉장히 맞물려서 내각이 돌아갈 것 같다는 기대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레인지가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다. 자, 정치인 출신 중에서 최초 국방부 장관이 민간으로 일단 임명이 되었다. 맞습니다. 전재수 의원도 또 해수부 장관으로 네, 일단 네, 들어가는 네, 것도 부산의 해수부 이전, HMN 본사 이전 이제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네. 원래 전재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하고 그렇게 가깝고 이런 분이 아니었거든요. 네, 네. 오히려 조금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그 수박 쪽이다라고 이제 했는데도 과감하게 이렇게 이제 네. 장관으로 등용시켜서 이제 네. 이렇게 보면 이제 본인은 아마 장관으로 들어가면 내년에 부산시장 출마는 좀 어렵지 않겠나라는 이제 생각은 좀 들긴 하던데 네, 네. 네. 어찌됐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대통령의 참 인사가 굉장히 볼만하다. 폭넓게 수용적이다라는 예, 생각이 예. 들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또 국무조정실장 윤창렬 님을 예로 들고 싶은데 일단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국무조정실 차장이었던 인물이잖아요. 예. 그분이 이제 조정실장이 되었고 그리고 전략 담당 경력이 풍부하기 때문에 실제로 수행 중심 역할을 맡길 예전에는 장관은 얼굴을 많이 비추는 역할이고 실질적으로는 차관의 업무가 많았잖아요. 이제는 장관도 예외 없이 실무를 담당해야 하는 분위기인가?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뭐 대통령이 뭐 가장 앞장서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제 일하는 정부에 대한 조건은 상당히 갖추고 있다는 것이고 조금 미리 진단을 해보자면 이번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하는 사람도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지금 현재 봐서는 낙마할 사람이 거의 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비교적 많이 들던데. 특별한 뭐 하자가 나오지 않는 한 사실은 이 지금 너무나 위기 정부이기 때문에 예. 그냥 밀고 가는 거죠 뭐. 근데 그리고 저는 그 예. 이재명 대통령 그 이번 첫 이제 사실 그 인사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다른 대통령이 못했던 굉장히 이 품이 크다 이 그릇이 예. 왜냐하면 대권 후보를 바로 높은 자리에 앉히고 있잖아요. 김민석 대권 후보입니다. 네. 그 양반은 총리 전재수 의원도 꿈이 큰 분이잖아요. 부산에서 굉장히 압도적으로 당선이 돼 왔고 네. 그 험지에서도 그리고 국민의힘의 강력한 의원도 다 물리쳐 왔고 또 아마 지난 대선 경선 때도 처음에 나왔죠 처음에. 그러니까 본인의 대권 의지를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중요한 주자죠. 지금 사선 의원인가 되니까. 예. 그리고 또 지역도 부산에서 많이 다져왔고 이제 그런 분들을 처음부터 장관, 국무총리 이렇게 앉혀서 키운다는 게 대단한 그 저는 그 리더십이라고 봅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지명자도 야 이게 탕평과 통합 대우경북에 이번에 성적이 좋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부 장관을 이렇게 이제 임명한 것도 아주 특이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도 뭐 그냥 뭐 안동에서 맨 먼저 저 민주당으로 와서 고생하셨으니까. 고생을 했는데 그게 이제 보훈의 명보다 이분이 갖고 있는 국가관이 아주 철두철미하거든요. 그래서 권오을 장관 지명자 같은 경우는. 맞습니다. 지금 한나라당 출신 보훈정책 전문가였죠. 예. 그래서 아무래도 보훈을 이념보다는 뭔가 국민 통합의 상징성 있는 부처로 발돋움 시키겠다라는 대통령의 뜻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 지명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JTBC가 아마 단독 보도를 했을 겁니까? 그 당시에 권오을 이제 전 의원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어떠냐고 하니까 이제 인사청문 지금 이제 그 인사검증 과정에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라고 하니까 광화문에요. 고봉삼계탕이라고 있습니다. 광화문에 고봉삼계탕. 거기 식사 중에 전화를 아닙니다. 하셨나요? 거기에서 영업실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자신의 처남이 예. 그 고봉삼계탕을 하고 있고 네, 네. 거기에 부인이 같이 이제 동업 정도 이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배우자의 남동생이 고봉삼계탕을 하고 있는데 스픽스에서 이렇게 또 홍보를 해주시니까. 아니 홍보를 해드려도 되는 게 고봉삼계탕은 이미 이제 유명하기도 예. 한데 거기 가면은 거기 저 세문안 교회 바로 옆에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총장님 어디 계십니까? 이라고 질문을 드리니까 고봉삼계탕에서 내가 지금 영업실장으로 있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장관 지명되기 전에 한번 방문해서 인터뷰 한번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저도 이제 시간이 안 돼서 못 갔는데 고봉삼계탕 영업실장님이 이제 국가보훈부 장관이 됐으니까 그곳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우리 그 권오을 사무총장 국가보훈부 장관 임명
지명자를 보러 갈 것 같은데 제가 들은 데 놓고 그냥 홍보합니다. 광화문에 가면 고봉 삼계탕이 있는데 거기에 영업실장이 이번에 국가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권오을 전 국회 사무총장이다. 네. 이 말씀을 드리면서 굉장히 기대합니다. 기대합니까? 왜냐하면 국가보훈처였는데 보훈부로 격상시킨 게 윤석열이잖아요. 네. 박민식이 시켰잖아요. 예. 금마하고 내 친한 친구인데 예. 완전히 개판을 만들었잖아요. 예? 국가보훈부를 완전히 그 무슨 정권의 뭐 앞잡이 비슷하게. 예, 그런데 권 장관님이 굉장히 위상을 바로 세우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권오을 장관 지명자가 이제 정말로 통합의 상징으로서 더 좋은 정치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길 기대하면서 그 마음을 담아서 고봉 삼계탕 유튜브 채널이기 때문에 고봉 삼계탕 후원을 제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결국 이제 일하는 정부로 이렇게 가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안정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에 대한 이제 지지도가 58%, 59%로 가고 있고 오늘 여론조사 꽃에서는 70% 가까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국정 운영에 대한 좀 지지 이런 것들이 올라갈 만큼 올라갔다 여전히 더 올라갈 수 있다 이 부분은 지금 이병철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부터가 도전을 얼마나 잘 응전하느냐. 네. 이제 위기가 터지고 있잖아요, 계속. 근데 본래 국가 경영이라는 거는 뭐 위기의 연속이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대통령 선거 당선되는 거는 북한산 넘는 정도. 북한산 넘다가 죽진 않죠. 그러나 5년간 국가 경영은 히말라야를 넘는 거기 때문에 아차하면은 죽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런 국제적인 위기도 또 터지고 그러나 이런 게 또 이재명 정부의 그런 유능함을 또 그런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줄 수 있는 또 기회이기 때문에 잘하실 거고 또 추석 전이 이제 추석이 중요한데 추석 전에 더 좋은 성과를 내실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자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어떤 발언을 했는데 여러분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이번 정부 들어서 첫 번째 하게 되는 수석 비서관 보좌관 합동회의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짧은 것 같기도 하고 많이 지난 것 같기도 하고 한데 어쨌든 인수위 없이 곧바로 우리가 국정을 시작하느라고 이게 지금 여러 가지 혼선들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대통령실 업무가 지금 아직 인원도 충분히 다 확정되지 못한 단계이고 또 인력도 좀 부족해서 아마 다들 많이 힘들 겁니다. 그러긴 하지만 언제나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한 시간이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 5,200만 배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들이 이제 그 국정 홍보 방송이죠. KTV 통해서 이제 영상을 이렇게 이제 좀 출제 표시하고 쓰고 있는데 네. 대통령 헤어스타일이 특이합니다. 뭐 발언 내용도 중요하지만 헤어스타일이 우리가 지금 머릿속에 담고 있는 대통령의 이미지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3차 토론회, 그러니까 대선 후보 토론회까지는 굉장히 틈없이 매끄러운 헤어로 등장해서 예. 깔끔한 느낌을 줬다면 오늘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는 군데군데 좀 갈라진 곳들이 보여요. 우리가 강유정 대변인의 브리핑 때 진짜 지금 엄청 고난의 연속인가 보다, 업무량이 과도한가 보다라는 느낌을 받았지만 대통령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좀 네. 대비됐었거든요. 오늘 굉장히 힘들어 보입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 사진 같이 한번 띄워보면서 잠깐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저도 이제 헤어스타일을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얼굴에 뭐 피로감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기도 한 것 같고 대통령이 실제로 이병철 변호사님 저 사진을 보면서 머리를 다듬을 시간이 없다. 라는 느낌도 들었는데 어떻게 지금 변호사님이 해석하고 계십니까? 저는 딱 조금 전에 보면서 윤석열이 이렇게 머리에 기름 발라가지고 네. 막 이렇게 높이고 또 딱 그것과 딱 대비가 되더라고요. 그야말로 일에 파묻혀 있는 그런 예. 느낌이죠. 자, 그래서 이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처음으로 열었는데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난제가 터지고 있고 오히려 국정은 좀 안정적으로 유지 운영을 하고 있고 인사도 무난하고 오히려 굉장히 실용적으로 또 역량 중심으로 배치를 하는 것 같은데 대통령의 얼굴이 저렇게 안 좋다는 것은 걱정이 되어서 안 좋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일을 많이 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어서 머리를 단장하고 나올 시간조차 없다. 근데 아마 우리 정계환 대표님도 느끼셨겠지만
몸에 기력이 딸리거나 에너지가 많이 고갈된 경우에는 손톱이랑 이 머리카락부터 윤기가 좀 사라져요. 말라가죠. 예. 예. 그래서 아무리 뭔가 손질을 해도 그게 숨겨질 수가 없는 것 같고요. 1박 4일 동안 순방 다녀온 이후에 쉼 없이 달려와서 인선하고 내부 보고 받고 하지 않았습니까? 인간적으로 조금 과도한 업무량이죠. 그런데 뭐 어쩔 수 없는 면도 있고 대통령 건강관리는 뭐 주치의도 있고 또 김혜경 여사도 계시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제 잘 하셔야 된다는 말씀. 그런데 이제 헤어스타일을 보면서 아 마음이 너무 짠하다, 좀 안타깝다. 건강관리 잘 하고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여야 간에 협치를 해보겠다라고 또 시동을 걸었지만 그것도 또 만만치 않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오늘도 또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던데 지금 어떤 발언을 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공직선거법이나 재판중지법 등 민주당의 대통령 재판 관련 입법 추진에 제동을 거신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법부의 독립과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가치, 민주공화국을 유지시키는 핵심 기둥입니다. 대통령께서 앞으로도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된 입법은 없을 것이며 대통령의 재임 전 진행 중인 재판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헌법 해석에 전적으로 맡긴다는 것, 그리고 만약에 사법부가 재판을 연기한다면 임기가 끝나고 재판을 받겠다는 것을 약속해 주신다면 민주공화국의 헌법 정신을 국민들께서 체감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저렇게 얘기를 했고 오늘도 이제 대통령이 왜 하답을 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자 지도부 간에 이제 오참만 한 것이냐 이렇게 이제 비판을 했더라고요. 저걸 듣고 보니까 뭐 괜히 들었다는 생각도 좀 들긴 하고 대통령하고 완전히 이제 뭐 딴 세계에서 사는 것 같다라고 하지만 결국 이제 협치 시동을 걸었고 협치가 뭔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 국힘은 지금 협치에 전혀 응할 마음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실제로 대통령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국민의힘이 야당으로서 제대로 협치에 나서겠다라는 그런 의욕이 없다.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국힘은 지금도 여전히 그 주류를 장악하고 있는 세력은 TK 수구 세력들이잖아요. 네. 지금 사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얼굴 마담이고 본인이 써온 메시지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읽는 느낌. 그러니까 그 수구 TK 꼴통 세력들의 또 핵심이 검사 출신들이에요. 할 줄 아는 게 그냥 사법 리스크 가지고 흔드는 거.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거는 계속될 거고. 그런데 더 이제 우려되는 건 제가 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국힘과 함께 공작질을 하고 있는 검찰. 지금 특히 김민석 총리 후보를 고발장 들어오자마자 바로 수사 착수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네. 이 검찰을 빨리 제어하고 이 수뇌부를 숙청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고 이번 주에 어쨌든 그 김민석 총리가 최종 임명되자마자 검찰 인사부터 단행해야 됩니다. 검찰 인사부터 단행해야 한다. 네. 혹시 지금 이제 법무부 장관과 지금 법무장관 임명 안 한 오늘 지명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적임자가 없다고 보는 겁니까? 아니면 적임자가 설사 뭐 후보군이 있다 하더라도 진짜 이거는 신중하게 해야 되겠죠. 예. 좀 시간을 좀 더 들여서라도 정말로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법무부 장관은. 예. 그리고 검찰 출신이 아닌 법무부 장관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런데 그 중에서 검찰을 효과적으로 이 하나에 숙청하듯이 이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찾는 게 쉬운 건 아닐 거예요. 네. 그 노무현 대통령 첫 법무부 장관이 강검실 네. 그 판사 출신이었잖아요. 근데 그때 잘 했어요 또. 근데 지금은 그때하고 비교하면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검찰과의 거의 전쟁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숙고해서 좋은 분을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관 임명을 또 하고 난 뒤에 저녁에는 만찬을 했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은 이제 저렇게 싸우고 있는 것이고 민주당에 있는 지금 이제 신임 원내지도부죠. 김병기 원내대표 이재명 대통령이 저렇게 이제 사진을 찍었던 것이 조금 전에 이제 연합뉴스를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저 사진 보시면 아마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제 만찬을 하기 전에 아마 저 사진을 찍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저렇게 이제 지금
당과 대라고 이제 얘기해야 되죠. 이제 집권 여당과 이제 대통령실 간에 저렇게 이제 호흡을 맞추고 있다라는 것도 착착 진행된다. 굉장히 안정감 있게 잘 가고 있다. 이런 이제 평가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 현직 지도부를 같이 하면 다 하려고 했는데 요건 취소됐습니다. 이유는 아시죠? 네. 뭡니까? 안정된 국정 운영을 위해서 아닐까요? 아니 솔직히 이야기하시라고요. 왜 그러면은 전직 원내대표 단들은 왜 초청을 안 했습니까? 내란 공범들이 그 안에 들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한 자리에서 겸상하지 않으려는 목적이 민주당. 민주당이요. 민주당에 이제 전 지도부. 전 지도부, 현 지도부가 같이 나오려고 원래 계획을 했거든요. 네. 왜 같이 안 했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까요?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이번에 당대표 출마를 해버려가지고 전 원내대표단하고 현 원내대표를 다 이렇게 부르면 네네네네. 혹시라도 이제 당대표 선거에. 경선에 개입할 우려가 있는 거 아니냐. 또 전례도 찾아보니까 어쨌든 신임 원내대표단하고 이렇게 이제 같이 하는 것이 맞다는 것 때문에 이제 오늘 저렇게 했는데 당과 대통령실의 관계가 굉장히 이제 원만하게 잘 가고 있다는 것이고 저는 뭐 기대를 엄청 많이 하고 있고 여러분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하지만 흘러가는 분위기가 조금씩 좀 불편한 것들이 있어서 야 이거 어떻게 되느냐 지금 여러분께 솔직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당대표 경선과 관련된 이 부분도 거론을 하기가 좀 불편한 것이 뭔가 지금 분위기가 이상하다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합리적이고 원만한 토론과 경쟁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이야기하면 일단 사람들이 좀 숨는 것 같고 그냥 이야기하지 마자라는 분위기로 가는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이 굉장히 중요한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죠. 예. 네, 그래서 아마도 내부에서 마타도어하는 그 입장 내놓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당원분들 중에는 그리고 우리 이렇게 서로 네거티브하면 안 돼, 비판하면 안 돼라는 입장으로 이제 중재하려는 당원분들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 가지고 토론을 좀 하겠습니다. 오늘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네. 드디어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사진이 아마 준비되어 있을 텐데요. 한번 잠깐만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저렇게 이제 오늘 보석이 됐습니다. 저는 나오자마자 바로 전화 통화를 하면서 클립으로 하나 올렸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는 날 독방에서 정말로 만세를 불렀다고 합니다. 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다가 지금 나왔는데 어쨌든 항소심에서 본인은 무죄를 확정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싸우겠다라고 이제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지금 이 상황에 굉장히 필요한 목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석방을 기다렸던 것 같고요. 그리고 김용현 보석 신청이 불허됐죠. 네. 다른 기소권 때문에 상대적으로 되지 말아야 될 사람은 안 된 게 맞고 돼야 될 사람은 되어 나온 게 맞다라는 맞아.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정상적인 뭐 사법부의 판단이었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굉장히 신중하게 지금 이제 생각하고 계시던데 어찌됐든 송영길 대표가 인천계양에 국회의원을 했고 이재명 후보가 거기에서 이제 국회의원을 그렇습니다. 하게 되고 본인은 서울시장 출마해서 그렇죠. 떨어지고 이제 이런 과정인데 지금 이제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 없다 있다면 어떤 것을 지금 이제 해야 하느냐라는 부분에 이병철 변호사님의 좀 의견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찰 개혁이요?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본인이 검찰의 대표적인 이제 권력 사회의 피해자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겠다라는 의지는 이제 강력합니다.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보면 그렇지만 지금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 입장이고 네. 판사님한테 잘 보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지금 항소심 재판장한테 다행히 1심에서 그 돈봉투 뿌린 거는 무죄가 났고 네. 맞습니다. 지금 정책연구소인가요? 그 연구소 통해서 뭐 돈 받은 거 그게 이제 유죄가 났잖아요. 네. 어쨌든 현재 항소심 재판부 재판장님한테 이것도 무죄가 날 수 있도록 어쨌든 보석으로 석방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고 그야말로 제가 보기에는 자중자애 하면서 재판에만 집중해서 준비하시기를 그래야 결과가 좋습니다. 재판에만 집중해 달라 이런 말씀 이제 하셨고요. 이병철 변호사님 계속 질문이 올라오니까 오늘 이거는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민주당이 직접 좀 가입 또는
이제 당원으로 들어오거나 이재명 정부에서 좀 역할을 구체적으로 좀 해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지금 많은 분들이 이병철 변호사님도 민주당에 서영입하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제 스텔라 L님이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이런저런 얘기가 좀 오가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단 한 번도 당원이 돼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어느 당이든지. 제가 뭐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뭐 윤석열이도 친하고 뭐 많이 도와줬지만 그쪽에도 당원이 돼 본 적이 없고, 저는 여전히 현재는 일단은 이게 정권이라는 게 제가 이렇게 보수 쪽 세 개의 정권에 이렇게 흥망성쇠를 3번을 겪은 셈이거든요. 네. 보면 이제 5년이니까 1, 2, 3기로 대충 나눠지는 것 같아요. 이제 1기 때는 굉장히 의욕에 차서 막 열심히 하고 또 위기도 오고 등등 하는데 이제 2기가 되면 관료 중심으로 많이 바뀌더라고. 네. 예. 여러 에라들도 나고 관료들은 중간은 하거든요. 크게 잘하는 것도 없지만 뭐 시스템이 받쳐주니까. 예, 예. 그러다가 이제 막판 가면은 이제 레임덕도 하는데 글쎄요, 저는 제가 뭐 이렇게 도와드릴 일이 있다면 위기가 올 때 뭔가 도와드릴 일이 있지 않겠나. 위기가 올 때 지금은 잘하고 계시니까. 예, 위기가 올 때 있다. 또 어떤 분들은 저희들 스픽스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는 거 이렇게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알려주고 공유하는 거 매우 중요하지만 누가 가장 먼저 나서서 위기에 이재명 대통령을 막아설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스픽스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또 조국혁신당도 비슷하게 네. 그렇게 가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일단 잘 될 때는 그 잘 되는 바람을 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예. 역할이 크게 드러나지가 않죠. 예. 주변에 돕는다면요. 그런데 만약 위기의 상황이라면 그 스픽스가 항상 좀 빠르지 않습니까? 속보 면에서도 그렇고 위기의 상황을 빨리 간파하고 그 위기가 임계점을 향해 달려가는 그 직전에 네. 알려서 위기 상황을 모면할 수 있게 돕는 역할을 해야겠죠. 맞습니다. 이병철 변호사님하고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요즘은 한 2-3번 정도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나눌 때마다 우리가 확인했던 첫 번째의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네. 민주당이 제대로 대응하도록 하는 것. 요게 이제 우리 역할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대통령이 실제 위기에 빠졌을 때 끝까지 우리가 원칙을 가지고 막아줘야 한다. 오해나 왜곡에 의해서 공격을 받는 일은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제 현실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저희들이 해보려고 하는데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가 아무 문제 없이 순항을 해야 하지만 중간에 생기는 그런 위기에 대해서는 다 함께 똑같은 마음으로 초심으로 돌아가서 왜 이 정권이 출범하게 되었는지 생각해보면 우리가 할 일이 좀 더 분명해지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많은 분들이 이 방송 봐주셔서 고맙고요. 구독, 좋아요도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된다. 제가 한 가지만 네, 말씀하십시오. 이재명 정부 인사에 대해서 예. 예언을 한다면 2기가 될 때에는 아마 청와대 대변인을 우리 강 대변인을 쓸 것 같아요. 그렇게 기대하는 말씀까지 제가 의견으로 잘 받겠습니다. 내일도 더욱더 활기차게 더 좋은 소식 가지고 여러분들께 화이팅하면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제가 역전의 하면 용사들 하면서 모두 끝내겠습니다. 네. 준비됐습니까? 네. 역전의 용사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